첫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를 뽑으셨습니까? 네, 저희가 오늘 이 스토리 워십의 주제로 극단적 사실주의와 극사실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도 현재 전시 중인 이 극사실주의의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좀 상철해 보고자 합니다. 네. 평소에 평론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현장을 정말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좀 이렇게 그 이슈가 되는 것들은 보시고 평론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국립현대 마치 학생 데리고서 이렇게 가듯이 제가 가서 도슨트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때 이 극사실주의라는 부분에 굉장히 좀 나름대로 꽂히셨다 그래야 될까요? 뭐 이렇게 마음에 감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이 주원규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작가로 활동하는 이 타이틀이 사실은 하이퍼 리얼리즘 작가예요. 그래서 극사실주의 작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책을 넘겨보면 보통 주 목사님 책은 일단은 사람을 죽이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극사실주의인가 이제 이런 궁금함이 있었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 극사실주의와 극단적 사실주의를 또 이야기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그 칼럼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었고요. 되게 좀 인상적으로 많이 이제 이 주목했었던 전시가 륜 뮤익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각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조각가의 전시인데 이 관련 영상을 한번 보고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준비해 주신 관련 영상이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영상들을 아마 주혜 목사님께서 한 장면 한 장면 한 작품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주셨고 했는데, 그 원래 이제 하이퍼리얼리티라고 해서 극사실주의 작가들의 경향은 현실보다 더 현실을 재현하는데 기술적인 그 세밀함에 좀 많이 역점을 두고 있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세밀함인 거죠. 우리한테 보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모습들을 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롬육이라는 작가의 그 하이퍼리얼리티, 극사실주의는 그 현실을 좀 더 세밀하고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데 집중한 게 아니라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시지의 그 핵심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전시의 모습에 해골로 귀결이 되죠.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어떤 그 고단함, 피로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극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 메시지에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영상 중에서 몇 가지를 보셨지만 이거 영상을 다시 보기가 좀 애매하군요. 네, 그 눈에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는데, 먼저는 치킨이라는 닭을 앞에 두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저도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 치킨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나 실용성이라고 하는데, 그 노인이 그 많은 시간을 결을 살아오면서 결국에는 이 자기가 먹고 살고 있는 그 하나의 문제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 굴레 속에서 이 치킨과 눈을 마주해야 되는 그 약간의 비루함? 그런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도 묘사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작품은 연인이라는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앞에서 볼 때는 남자와 여자가 다정한 것을 속삭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보면은 이 남성이 여성을 납치하는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 손을 붙잡고 있는 결박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 그리고 좀 더 저는 슬프게 느껴졌던 건 쇼핑하는 여인이라는 그 작품인데요. 갓난아이를 이렇게 앞에 안고서 먼 호공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 갓난아이와 그리고 이 여인이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뭔가 두 손에 무거운 비닐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비닐봉투 안에는 계속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될 생필품이 들어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 룸믹이 갖고 있는 작품의 거의 두드러진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극사실주의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어 하는 건, 언론이라든지 특히 예배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 안에서는
빨리빨리 그런 부분들을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비천함이라든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라든지 그런 그 요소들에 대해서는 그런 건 너무 부정적이고 힘드니까 그만 생각하자, 그만 바라보자라고 생각하고 보다 더 좋은 앞날, 좋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부정적이지만 볼 수밖에 없는 장면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보고 싶어 하는 장면에만 귀 기울여서 그거를 생산하고 느끼려고 하는 것들이 이 우리 론뮤익 정시를 통해서 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좀 포장하고 싶어 하는 욕망, 그리고 감추고 싶어 하는 욕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론뮤익의 전시에서 극사실의 모습은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피해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산다라는 것 앞에서의 필연적인 부딪힘,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극사실주의를 얘기하면서 극단적 사실주의와 함께 언급하셨는데 그 얘기도 같이 이어지나요? 아니면 그거는 그럼 연결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다음하고 같이 이어지는 건가요? 네, 다음 두 번째 얘기군요.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갈게요. 극사실주의라는 이 현상 속에서 어쨌든 글 쓰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본인에게 등장하는 그 책 제목들을 보통 보면 뭐 열애 인종이라든지 반인간이라든지 단어들이 좀 무지막지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작가로서 그리고 메신저로서 이 극사실주의와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는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하셔서 표현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자화상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저도 좀 과문하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상상력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제가 다른 어떤 글을 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취재라든지 현실에 있는 기반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런 어떤 우리 사회에서의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고통스러운 맨 얼굴을 들여다보고 싶어서만 들여다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사실 심리적인 충격을 되게 많이 받는 사람이고 웬만하면은 그 피해가고 싶어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비겁한 사람인데 계속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되는 우리의 현실의 본질이 너무나 피폐해져 있고 더 나아가면은 경쟁과 약탈과 악의다툼으로 인해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것이 현실의 모습이라서 그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담지 않고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궁극적인 희망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을 뿐더러 그걸 논한다 하더라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비천한 맨 얼굴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피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 극사실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극단적 사실주의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마 극사실주의로 이렇게 우리가 현실을 회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회피의 방식을 또 지혜롭게 고안해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극단적 사실주의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두 번째 이야기 먼저 듣고 그리고 두 번째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얘기해 주시죠. 네. 극사실주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숨김없이 보여주는 기능이라면 극단적 사실주의는 사실은 사실주의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거, 내가 해석하고 싶어 하는 대로 사회나 가족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극단적 사실주의가 왜 발생하느냐, 그 원인을 추적을 해보면 극사실주의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한 솔직한 대면이 없는 채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내가 꿈꾸고 싶어하는 것들만 바라보다가 나타나게 되는, 이게 복사의 복사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본을 보려는 그 욕구나 생각으로부터 문제도 해결하고 문제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원본에 대해서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의 맨 얼굴에 대해서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꾸며놓은 하나의 판타지가 생기고 그 판타지에서 사실을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그게 오히려 진짜 사실의 자리를 대치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극단적 사실주의의 예다. 그러면 극단적 사실주의의 예들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왜곡된 희망, 편향된 주장,
편향된 주장이라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게 다 옳다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바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파간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편향된 주장이 생산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희망은 희망인데 왜곡된 희망이 있다. 제가 주 목사님한테 가장 혼나는 이유가 혼나는 거죠. 혼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좋은 얘기를 남발한대요. 저도 이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글 쓰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싫은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게 고백을 하자면 다른 사람한테 제가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하는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글을 정말 되게 못 썼거든요. 근데 이제 완곡하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아, 글에 대한 의지가 상당한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자기가 잘 쓰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희망이 부풀어서 항상 이제 주연 목사님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현실을 직시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왜곡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 안에서 원래 있는 그대로의 사실보다는 뭔가 부풀려진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자기 고백을 하자면 저는 왜곡된 희망에 많이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물론 변명을 하자면 사람이 같은 말이라도 그냥 얘기하면은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서 좋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선호하는 편인데, 깊은 오해가 결국엔 편향된 주장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제가 혼났다는 말씀을 드려서 진짜 혼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극단적 사실주의인가요? 예, 이거 왜곡된 저의 해석인가? 저는 혼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 왜곡된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개인사에서만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극단적 사실주의는 이 한국이 떠나서 이 세계의 근현대사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만 하나 짧은 영상 보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짧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가장 사실은 유명하게 회자되고 있는 그 이즘 중에 하나입니다. 메카시즘이라고, 이제 메카시라는 상원위원회 그 이름을 거기에서 이제 만화 망평가가 이게 메카시즘이지 아니면 뭐냐, 하나의 그 브랜드, 한 개인이 이제 이념화된, 그래서 최근에는 그걸 트럼피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역사적인 얘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당시가 냉전 사회고요. 그 냉전 사회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적이 확실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우리 체제가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걸로 돌렸기 때문에 체제 결속이 자본주의적인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매우 일사불란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사회도 보시면은 60년대 이전까지, 65년도 이전까지는 그 북한이 GDP가 한국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분석을 하는 것들이 그때 당시 어떻게 분석했냐? 공산주의는 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잡음이 없다. 그런데 우리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는 여러 의견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되게 더디 걸리고 이 적이 안 보이니까 통일이나 결속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이 팽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메카시라는 인물이 아주 숫자까지 거론하면서 이 정부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있다. 근데 이 숫자의 낙인 효과가 엄청난 것 같았어요. 205명이라고 숫자를 명명하니까 정말 신빙성이 있어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우리 이 메카시즘이 뭐냐면 우리 안에도 당신은 공산주의자입니까? 당신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편을 가르고 갈라치기 하고 편향된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체성까지도 내가 아니라 나하고 만약에 생각이 다르면 내 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바로 메카시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념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공통분모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대화할 수 있는 공통분모마저 내하고 이념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별하게 되는 게 첫 번째 폐단이고요. 두 번째 폐단은 정말 이념이 다른 건지 생각이 다른 건지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사라진 채 그냥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 내 적이야, 이렇게 벽을 쳐버리니까 그 벽을 친 자리에서 불통이 들어오고, 불통이 들어오니까 이해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나 내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왜곡된 희망과 편향된 주장이 넘쳐나게 되는 게 극단적 사실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꼭 정치만이 아니더라도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뭔가 추구하고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어울리게 되는 극단적 사실주의의 사회 현상이 만연해 있는 건 아닌가. 여기에는 종교 갈등, 세대 갈등 모든 것들이 있죠. 안타깝지만 요즘에는 60대 분들이 20대하고 소통할 때 어려움을 겪고요. 20대 분들은 60대하고 소통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요. 이거 자체가 세대 갈등이고 이미 극단적 사실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에서 듣다가 마이크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주 목사님하고 저하고 주씨라는 공동체에는 전혀 비슷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의 소통의 끈이 주씨에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벌써 저희가 이 공육교회라는 타이틀로 함께한 지가 이제 올 11월 달이면 10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그 사이에 공간을 저희가 4번째 옮겼고요. 사실 남들이 봤을 때는 같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주 목사님의 뭐라 그럴까요? 아까 포장술? 이렇게 극단적으로 제가 이제 극사실주의를 막 이렇게 해서 밀어낼 때 그래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말하면서 포장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은 함께 소통한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할 수 없는 이유를 찾자면 정말 100만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소통할 수 있는 이유를 찾자면 하나라도 그게 소통할 이유가 된다면 저는 그 100만 가지를 덮을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실은 우리 종교라는 영역 안에서 그게 더 가능한 일인데 이 종교라는 이름이 붙을 때 오히려 더 그게 반목이 되고 갈등이 되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모든 거를 그냥 덮어버려서 소통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게 저는 참 비극적인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극은 비극이고 그러나 우린 또 마음을 좀 다스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 얘기만 했더니 지금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더 하고 가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 찬양 한번 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극단적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평화를 불러보니 조금 가라앉는 듯한데 좀 더 센 얘기가 나올 예정이죠. 이제 3번째 주제 한번 넘겨주시면 주홍규 작가님의 문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문제작이 아닌 게 없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메이드 인 강남이라든지 뭐 서초동 리그 뭐 이런 거를 넘어서 한 가족의 어떤 파괴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증언이라는 말을 기점으로 사실 숨겨져 있는 것과 드러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참 마주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마 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 들으면 더 안 읽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들은 무엇인가. 책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은 좀 말랑말랑해 보이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극사실주의, 극단적 사실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뭐 자기 책을 소개하는 것만큼 쑥스러운 일은 없죠.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아니, 오해하고 목사님은 계시는데, 아시겠지만 본인 책만 읽으세요. 남의 책을 전혀 읽지 않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가끔 페북에 이렇게 책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건 약간 표지하고 이렇게 속에 살짝 읽어보시는 것 같은데. 속속하는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시 또 저의 이게 혼나는 거예요. 저의 해석은 이게 혼나는 건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설교자라고 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책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 책에 대한 주장이나 의미를 말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책을 쓰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동체나 사회가 사실은 마주하고 싶지 않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힘들지만 대면을 하고 그 대면하는 상태에서 어떤 답을 구하자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그냥 이걸 화두라고 얘기하죠. 화두를 이렇게 열어두는 것, 거기에 좀 집중되어 있는 소설 중에 하나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봤을 때 제가 쓴 것 중에 제일 좀 제가
개인적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소재가 담겨 있는 장편 소설이 이 작품인 것 같아서 이 작품을 이제 그 재현 배우가 이제 제 책 속에 있는 대사나 의미를 이렇게 살린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짧게 보시고 간단히 얘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정하고 싶은데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를 계속 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제 소설로 담았기 때문에 논픽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픽션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그 저의 염원을 담아서 이제 그 스포일러가 되겠지만은 조금 더 각색을 한 거고요. 실제 있는 상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있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막 우리 사회에서 막 만연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많이 받는 질문들 제일 많이 사실은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왜 이런 거를 썼냐? 또 특히 이제 제가 또 남성이다 보니까 이제 왜 남자 작가가 이렇게 전시하듯이 이런 걸 쓰느냐? 거기에 대한 또 비난도 당연히 많이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일부러 이런 부분들을 찾아본다기보다는 이게 많은 사건이 아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단 한 명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일이 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해결책을 구하지 않더라도 인지를 하고 있다면,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달라진다라는 기대나 희망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기 책 제목도 나온 것처럼 나를 모르는 사람들, 내가 모르는 현실, 내가 모르다고 해서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현실을 포장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공동체, 인간,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협의, 연대, 가치 이런 부분들을 모색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게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로 확장이 되더라고요. 왜 여기서 나오는 예지라는 친구가 이런 환경에 노출이 되었는지, 그런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끌고 가고 있는 사회 구조는 무엇인지, 문화는 무엇인지, 정서는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색을 할 수 있게 되는 첫 출발점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있구나, 이거에 대한 인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극사실주의의 인지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단추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거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그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 속에 한 사람 혹은 정말 모래알처럼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너무 이렇게 드러내서 뭐 하겠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이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이 좋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반대로 만약에 정말 운이 안 좋게도 그 운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게 내 얘기라면 그 제가 어렸을 때 20대 때인가요? 네, 수술을 했는데 그 내장 수술을 했는데 그 실이 내장은 실밥을 못 뽑기 때문에 그 몸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아물면 그게 자연히 녹는 실을 쓴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뭐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그 불운으로 그 실이 미리 녹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다 터져가지고 네, 저는 이제 죽었다 살아났는데 저는 기억이 없고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제 얘기하시죠. 특히 이제 생일 때만 되면 네가 죽을 뻔했는데 말하면서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하나 뭐 로또 당첨되기도 어려운데 하여튼 그게 내 얘기라면 저희가 사실은 이게 이렇게 드러나서는 뭐 공동체적으로 안 좋지 않냐. 근데 내 가족의 이야기, 내 형제의 이야기, 내 어머니의 이야기, 뭐 내 가족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를 그냥 얼마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드러내지 마. 이뤄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우리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있는데 사실 기독교의 이름으로 드러내는 게 훨씬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보는 관점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대면해야 하는 사실들 그리고 감춰져야 될 것들을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또 받아들이고 우리가 오늘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이 극사실주의와 극단적 사실주의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특히 성경의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와야 되는가 이제 그게 오늘의 우리의 주제인 것 같아요. 이야기 나눠주시죠. 네,
그 부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 중에 이게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근데 이 빛과 소금이 극사실주의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소금이라는 거는 미각을 깨워서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쓴맛을 보라는 얘기예요. 헬라어 중에 그게 중의적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결코 보고 싶지 않은 우리가 눈 감고 있는 거를 사실은 억지로 띄게 하는 것을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냉엄하게 눈뜨라는 예수님의 촉구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아들일 때의 입장이나 가치는 그렇지가 않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죄송한 말인데 한 가지가 포장이 돼 있죠. 내가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서 내가 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독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진짜 깨우칠 수 있으려면은 내가 원하고 싶지 않아 했지만, 내가 피하고 싶어 했지만 나한테 혹시라도 닥쳐왔던 고통의 현상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필요하겠죠.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한 가지 말씀만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부활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예수님이 굳이 내 손과 내 발을 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이제 그 성경 그 헬라어라고 표현하죠. 이제 신약 성경의 원문을 보면 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만 쓰이지 않고 보아라 그리고 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나는 유령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믿음 없다라고 평가받았던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이라는 건 일종의 판타지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거나 완전히 이 악한 세력을 심판하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히어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원하는 기대예요. 내 모든 현실적 어려움과 고난을 척결하고 완전한 이 땅의 행복과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현현을 바로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한다 해도, 내가 부활을 해도 이 현상은 똑같다. 이 현상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고 오히려 말씀하는 게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여주고 내 손과 내 발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나 그때 당시의 제자들은 이 손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 보고 싶지가 않을까요? 이 손에는 못자국이 있을 거거든요. 그 못자국은 누가 박았나요? 사실은 방관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친일파라고 일컬어지는 헤롯 당원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흉악범인 못 박는 십자가에다가 내몰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고 그 십자가 형벌과 처형의 방관자여 동조자라는 사실을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때에도 못자국만큼은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손과 발에 뭐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십자가 흔적이 있는 거죠. 십자가 흔적을 기억해라.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내가 아무리 메시아로 와도, 진정한 메시아로 와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욕망과 탐욕과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답지 못한 그 본성에 노예가 되어서 진짜 신이 와도 그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본성에 대한 깨우침, 그게 극사실주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존엄한 요청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가장 고통스러운 맨 얼굴을 들여다보는 자세와 태도를 익히는 게 저는 신앙생활 그리고 기독교인의 태도라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극단적 사실주의에 빠져 있는 걸 마치 극사실주의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비늘을 벗고 극사실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의 어려움을
혹은 삶의 기쁨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한 시대다.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 역설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사명에 조금 더 부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뼈아픈 얘기지만 네,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들, 생각해야 될 주제들에 대해서 논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사실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근데 프로테스탄트 자체가 이제 저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저항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뭘 저항하고 있는 건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요즘 그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도 지키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네 저항하기보다는 근데 저항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저항에서 가장 그 큰 저항은 원래의 것, 본질적인 것을 직시하는 것이 저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사실 조금 부드럽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 피아노 앞에 있는데 피아노를 우리는 주기적으로 조율을 합니다. 이 조율을 하는 이유는 피아노가 원음을 잃기 때문이에요. 원래 소리를 내야 하는 그 지점을 잃어버리면 이제 음악이 불협화음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걸 들으면 알거든요. 아, 이게 소리가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그걸 협주하거나 또 음악에 대해서 더 예민한 연주자들은 그래서 다른 악기하고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피아노를 정기적으로 우리는 조율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저항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항이라는 것은 크게 막 나가서 막 너는 아니야 이러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안 맞고 있구나. 현재 이게 음이 풀려버렸구나. 그리고 다른 악기하고 지금 맞출 수 없는 상태구나. 라는 본질의 음을 찾아갈 때 사실은 원래의 것으로 돌아간 그 상태가 가장 저항에 예민한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타와 피아노가 맞을 수 있는 이유도 음이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조율이라는 것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고 우리는 이 조율에서 그럼 무엇을 하느냐? 결국은 원래의 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지를 질문하는 게 바로 우리가 만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또 작가적 관점에서 또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극단적 사실주의와 극사실주의를 이야기했는데 스스로 명명하기를 이제 이 론윅을 보신 이후에 나도 이제 그 하이퍼 리얼리즘 작가로서 천명을 하겠다. 그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주원규 작가님께서 나는 극사실주의자로서의 이제 앞으로 행보를 가겠다. 이런 약간 선포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화도 그렇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그런 코드들을 넣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는데 마지막으로 포부 한번 밝혀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론윅도 진짜 좀 현장에서 더 많이 느끼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뭐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극사실 좀 바쁜 와중이지만 그래도 극사실주의를 생각하는 이유는 저도 최근에 너무 상업적인 거에 빠져 있는 거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분명히 접목은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현상은 현상이에요. 하지만 현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안에서도 이 현상을 현상 그대로 좀 제대로 들여다보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여러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처하고 있는 이 소설계 현실이라든지 저를 포함해서 여기도 많이 왜곡되어 있고 지금 많이 변질되어 있구나. 뭐 저는 안 변질되다 이게 아니라 그 변질 중에 저도 한 기류를 지금 계속해서 편승되어 있구나. 좀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반성해 보는 측면, 그런 작업들을 좀 더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다면 가감없이 극단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극사실적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그 사실 이 찬양을 우리 뭐 자주 부르는 찬양은 아닌데요. 오늘 부르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기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좀 아까 빛과 소금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이 변치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막 그렇게 하면 주께서 막 우리의 약속하신 거 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메타적으로 질문하면서 한 번 더 이 가사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빛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인지했을 때 사실은 주님이 약속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찬송의 가사도 그냥 읽으면 저나 주목사님 또 우리 동서말씀이나 아트교회가 생각할 때에 이건 너무 기복적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의 그 심정은 무엇이었을까? 조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이들도 은유적으로 아마 우리 주목사님처럼 성품이 좋아서 이게 좀 포장하면서 왜냐면 여기다 극단적으로 네가 잘못 보고 있어, 너는 눈이 잘못됐어, 뭐 이렇게 가사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들이 여기 녹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의 영광, 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굉장히 다분히 대한민국적인데 근데 정말 하늘의 영광이라는 건 무엇이지? 그게 차고도 넘친다는 상태는 무엇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우리 안에서 할렐루야를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마지막 찬양은 이제까지 들었던 것들 여러분 쌓고 가려면 굉장히 오후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털어버리시고 그런 의미로 좀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니까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이 현상의 무대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이야기해야 할 것, 정말 이러한 것들이 충만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우리라는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극단적 사실주의 또 극사실주의라는 주제를 놓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게 하시고, 이 해석된 것들로 인해 또 하나님과의 소통의 세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